안녕하세요. 환경 비즈니스와 환경 ESG가 주최하는 2021 넥스트 아이디어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웹세미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지금 여러 기업들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산업계를 움직인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ESG 경영이라고요. 네, 글로벌 큰손은 물론이고 또 기업들, 주식시장에서조차도 ESG 이슈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포럼 주제는 정말 중요하죠. ESG 경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3명의 강연자가 ESG 시대의 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제는 좋든 싫든 ESG를 고려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포럼이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세션별로 45분 강연 후에 5분간 질의응답을 가지고 바로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바로 다음 세션을 이어갈 예정이고요. 강연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세션 진행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순서는요. 오범텍 한국생산성본부 ESG 컨설팅 1센터 센터장께서 ESG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성본부 ESG 컨설팅 센터 오범텍 센터장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ESG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ESG라고 하는 쟁점이 화두가 되면서 가장 첨예한 부분은 ESG에 대해서 어떤 기업은 잘하고 어떤 기업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고 또 어떤 기업이 벤치마크 대상이 될지 이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에 하나의 이제 큰 몫을 하는 게 ESG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ESG 평가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최근 쟁점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커뮤니케이션의 정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공시제도일 것 같습니다. 이 공시제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이러한 ESG에 대한 아젠다를 외부로 딜리버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 평가는 전체적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ESG 관련된 기업 평가가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어떠한 차이 그리고 진화 발전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과거에는 단순하게 기업의 윤리적인 부분 혹은 명성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점차적으로 성과 중심으로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평가의 항목도 대단히 진화되고 그리고 ROI를 비롯한 각종 퍼포먼스 베이스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에는 규범 기준의 판단의 잣대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 ESG를 통합하고 또한 산업별로 업종별로는 어떤 기업이 벤치마크 대상이 되고 어떤 기업의 어떠한 ESG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ESG 성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지속 가능한 온고잉 기업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 발전되고요. 이럼으로써 우리 기업이 해야 될 부분 또한 평가를 잘 받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퍼포먼스를 잘 내고 그리고 투자자와 우리 평가가 필요한 고객사의 어떤 잣대를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한 비전 미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평가의 목적 또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어워드 중심의 레피테이션 중심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캐피탈 마켓 디스클로저 혹은 캐피탈 마켓 퍼포먼스 중심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SG 평가 기관들은 꽤나 많습니다. 자, 처음 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모든 ESG 평가에 다 대응하고 다 호응해야 되냐? 사실은 이 부분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켓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인베스트에 대한 요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떠한 ESG 평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리고 어떠한 고객사 요구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ESG에 대한 크리테리아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중장기 전략과 성과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두 번째 평가와 관련돼서 말씀드릴 부분은 어세스먼트 웨이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득 많이들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평가에는 우리가 평가가 잘 나왔는데 어떤 평가에는 조금 모자랍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죠. 자, 모든 평가는 평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잣대와 또 원칙과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은 우리는 그 기업의 ESG 관리 수준 전반을 볼 거예요 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또 어떠한 기관은 우리는 관리 전반을 보는 부분보다도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키리스크만을 볼 겁니다 라고 하는 평가 기관도 있습니다. 이 평가 기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전략 방향도 조금 틀려지시죠. 저기 자료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홀드 듀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컨스트럭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산업 섹터별로 어느 정도의 갭이 많이 나죠. 어떤 부분은 이제 환경과 어떤 사회가 높은 반면에 지배구조가 조금 낮고요. 그리고 어떤 섹터는 오히려 환경이 높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참고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기업에 어느 정도 ESG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평가 기관들이 어떤 웨이트를 매기는 방식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웨이트를 아예 안 쓰는 기관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 영역별로 웨이트를 매기는 기관도 있고요. 또 어떤 기관은 문항별로 웨이트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가 방법론을 충분히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레이팅 인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서 한 2014, 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ESG 평가 결과는 외부적으로 잘 공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낮았고 또한 그렇다 보니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한 외부 공개 의무도 사실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S&P가 가지고 있는 쌤의 S&P 스코어라든지 아니면 서스테이너리틱스가 가지고 있는 ESG 레이팅이라든지 아니면 MSCI의 ESG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어떤 영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벤치마크에 비해서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이 우수합니다. 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내는 평가 결과가 사실은 기업한테 조금 치명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평가가 외부적으로 서큘레이트 되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우리가 공개하는 방식이라든지 매너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퍼블릭 도메인 부분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영역이지 점차 줄어들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 정보를 공개할 때 우리가 어떤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그 평가의 매너라든지 아니면 메소드를 조금 더 명확하게 보셔서 우리 점수가 서큘레이트 될 때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섹터별입니다. 자, ESG에 대한 레이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에 따라서는 어떤 영역이 더욱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영역이 하나의 벤치마크 사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휴먼 라이트 벤치마크라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CHRB라고 대표되는 코퍼레이트 휴먼 라이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생한 이슈는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진화되어 왔었죠. 하지만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과거는 저 휴먼 라이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기업의 명성이라든지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일부의 활동 수준을 보고하고 그 기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희가 기업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구가 저 휴먼 라이트 벤치마크 저 부분도 투자자 사이드에서 이슈가 되고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황을 개선하라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점차적으로 더 전체적인 ESG에 대한 평가 혹은 이제 웨이트를 매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역 하나하나마다 세분화되어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특성을 봐도 2017년도에는 한 3개 산업의 106개 기업 정도가 이 평가의 대상이고 또 참여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산업도 늘어나고 있고요. 참여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인베스터의 컨선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영역 중에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 영역 중에 보시면 이제 기업들이 이 휴먼 라이트 죄송합니다. 제가 휴먼 라이트 관련된 요 공시 범위는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이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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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9페이지 보시면 국내 기업들의 평가 결과가 쭉 나오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인 ESG 스코어는 잘 끌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거는 부인하실 수 없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먼 라이트라든지 특정 이슈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돼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 스코어링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와 또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 휴먼 라이트에 조금은 리스크가 크다. 전자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IT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죠. 최근에 저희가 IT 기업 쪽에서 많이 나오는 요구가 인베스터 측에서 어떻게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요. 심지어 이 휴먼 라이트 관련 벤치마크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여기 10페이지에 보여드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 휴먼 라이트 관련돼서 투자자 서신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국내 기업들도 조금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도 과거 대비 지금은 훨씬 더 한 200여 개까지 확대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범위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Public on Assessment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겠죠. 첫 번째, 기업이 스스로 평가사한테 주는 자료도 하나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업들의 공개한 자료, 3자가 아무나 볼 수 있는 이 자료 가지고도 우리 기업을 평가할 거고요. 물론 이 자료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가정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디어라 혹은 이제 각종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 관련된 자료로 기업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안에서 각종 평가사들이 그들의 철학과 원칙에 맞게 골라서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기업이 내놓는 자료, 내부 자료 가지고 많이들 평가하는 추세였지만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외부로 공시된 거, 퍼블릭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은 자료 중심으로 평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ESG를 충분히 피력하실 수도 있고요. 사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퍼블릭 정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나스닥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2NF 10K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내놓는 지속 가능 보고서, 각종 홈페이지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네, 미디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언론에 우리 기업이 노출되는 빈도와 그에 대한 핵심 리스크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신경 쓰셔야 될 어떤 상황에 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이런 부분도 대단히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ESG 팩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ESG라고 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몇 개 기업에 대한 하나의 어떤 평가에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반적으로도 스몰캡 혹은 미드캡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함의를 가집니다. 자, 첫 번째는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예전에는 대기업에 한정됐던 평가의 툴을 확대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ESG에 대한 지수 혹은 수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 대기업에 한정됐던 이러한 평가 잣대를 우리 조금 대기업과는 이제 좀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이제 이들의 신용평가라든지 투자에도 이러한 지수가 사용됐기 때문에 평가 범위도 확대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평가 방법도 정교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공시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평가 방법이라든지 혹은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졌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려고 하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로 평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외부에 공시된 자료가 활용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지에서는 파트 2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ESG 정보 공개 팽창, 양적 팽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기 14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ESG라고 하는 이슈는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워낙 비재무 관리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 예전에는 10개만 공개하면 됐었던 ESG 지표 자체가 지금은 20개 혹은 3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으세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보고서가 점차적으로 더 얇아지고 있습니다. 분명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시의 양은 점차적으로 더 많아졌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기업들이 이 ESG 정보 공개를 웹 기반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또 진화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200페이지가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외부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정보의 양적 팽창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업계 내에서도 요구하는 이러한 정보 공개도 많습니다. 가령 전자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쟁 광물에 대한 아젠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 파몽일과 같은 RSPO 이슈도 점차적으로 또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기업한테 필요한 정보의 수준과 양을 앞으로 측정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공시하셔야지 제대로 된 ESG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끔 이제 기업들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컨설팅 과정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은 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에 대한 공개는 조금은 이제 모호합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이 부분도 이미 우리 선진사, 우리 벤치마크들이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 산업계에 조금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방향을 하는 게 아마도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보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 보고서가 꽤 오래전부터 발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발간 대상이라고 하면 대기업 그리고 몇몇의 공공기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19년까지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외부와 ESG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기업들도 조금은 한정적이었죠. 하지만 2019 혹은 20년, 21년 들어서는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점차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그리고 발간하는 기업의 수준도 예전에는 대기업과 일부 공공기관이었다면 지금은 중견 혹은 중소기업도 가능 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처럼 이 정보가 점차적으로 양적으로 또 범위로도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혹시 강의를 듣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우리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시는 기업들은 한번 우리한테 ESG 정보를 요구하는 집단,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집단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원하는지 단순하게 자료만 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시된 자료, 퍼블릭 어베일러블하고 3자가 검증한 이런 자료를 원하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발간 유무도 조금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됩니다. 발행 이니시티브 같은 경우에도 국내 기업들의 대다수는 GRI를 채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TCFD라든지 SASB라든지 혹은 산업별로 특화된 부분에 대한 ESG 요구도 점차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이 TCFD라든지 SASB 같은 이 특별한 쟁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하나 권고드리고 싶은 부분은 TCFD라든지 SASB 같은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별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다. 모든 기업이 다 TCFD와 SASB 정보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그런 컨선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인베스터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고객사 측에서 이 정보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포함하는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자, 저 TCFD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탄소 정보만으로는 모든 그 TCFD 지표를 다 커버하지는 못하세요. 기후변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기회 요인, 중장기에 대한 부분, 목표까지도 어느 정도 정립하셔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정보 공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보 공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KESG라든지 아니면 2021년 3월에 발표된 우리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권고안 등 국내 로컬 기준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 정보 공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RI라든지 최근에 SEC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는 SSB, TCFD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경우에도 이 정보 공개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 영역에서 새로운 영역까지 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부분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내부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하지만 외부와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기 성장이라든지 특정 아젠다에 대한 준비가 철저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피력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GRI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 지표가 조금씩 변화 변경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팔로우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웨이스트 이슈가 2020년에 조금 수정이 됐었고요. 그 부분도 폐기물로 인한 중대 영향이라든지 영향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재활용 방법이라든지 처리량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SSB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 SSB는 그 인더스트리의 바운더리가 좀 더 넓어지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명확하실 것 같습니다. TCFD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핫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인권 보고라든지 휴먼 라이트 리포팅 같은 경우에도 UN 휴먼 라이트 리포팅 프레임워크라든지 기타 특정 지표가 있지만 이렇게 TCFD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하는 이니셔티브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국내에서도 이 TCFD 관련 보고는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서와 그 보고서가 검증된 형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TCFD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화 로드맵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후변화와 임팩트가 큰 산업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산업 어떤 부분이냐면 금융 같은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CFD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후변화 노력을 점차적으로 더 늘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영국 TCFD Mandatory Disclosure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안이자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TNFD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시도 조금씩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은 가야 될 길이 멀긴 합니다. 기후변화는 과거 몇십 년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탄소 정보를 매저할 것인지 그리고 검증할 것인지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우리 내부의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합의된 상태지만 TNF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진화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 다양성 관련된 리스크 평가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정보 공개에 대한 데이터 공시 그리고 확보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포트폴리오 점검 및 재조정을 이 TNFD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도 점차적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생물 다양성도 우리가 반드시 검토하고 고려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TNFD, TCFD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가장 많이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 이 휴먼 라이트 리포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인베스터 측에서 우리 그 CHRB라든지 이런 휴먼 라이트 벤치마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대한 챌린지 요소는 무엇이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도 최근에는 공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CHRB 관련된 스코어링이 대단히 낮으셨죠.
왜냐하면 자, 기업 내부적으로도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그리번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으세요, 충분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 수준은 아니시고요. 그보다는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가에서 혹은 인베스터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컨선을 제기하는 이유는 사실 공시가 충분치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알기로도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SK하이닉스는 별도의 휴먼라이트 리포팅 보고서를 발간해서 또 외부 챌린지에 대응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국내가 선도적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막센스폰서라든지 유니레버, 뭐 네슬레라든지 다른 이제 의류화, ICT 기업 할 것 없이 휴먼라이트 리포트, 휴먼라이트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발행해서 진짜 이 기업들의 인권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고 그리고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 휴먼라이트 리포팅에 달려있는 내용조차도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 리스크 식별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권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매저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걸 해지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후속 조치도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캐치하시고 또 우리 산업군이 저 2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조금은 인권에 취약한 산업군이다, 고위험군이다 라고 하면 한 번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24페이지에 달아놓은 부분은 이제 그러면 휴먼라이트 리포트 어떻게 내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LG생건이나 SK하이닉스처럼 최근에 발행한 보고서를 보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전통적으로 보고서를 잘 발행하는 기업들도 있으세요. 막센스펜서, 포드, E&I, HP, 유니레버,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은 매년 인권 보고서를 발행해서 이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책이 있습니다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한테 안정적으로 투자하세요. 또 우리 기업과 거래 관계를 맺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권 관련 영역 중에서 가장 이제 도드라지는 부분은 이 diversity policy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스클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기업들이 ESG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작년 올해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diversity일 것 같습니다. 젠더 다이버시티 아니면 섹슈얼 다이버시티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다이버시티에 대한 이슈가 최근 ESG 특히나 인권 안에서 가장 대두되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요구되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존슨앤존슨, AIG, 그다음에 퀀타스 같은 기업들은 별도의 인권 정책, 특히나 그 안에서 다양성 정책을 마련해서 공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과 또한 외부적으로 디스클로징하고 있습니다. 네, 26페이지에 보여드린 부분은 각각 기업들이 어떠한 인더스트리에 있고 어떠한 인권 다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작년 올해 우리 이제 외부에서 챌린지하는 이 공시에 대한 범위를 본다라고 하면 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선언적인 공시도 있지만 또 하나 정책을 만들어낼 때는 실제로 어떠한 프로그레스를 할 건지, 어떤 컨택 포인트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런 기업들은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권, 특히나 다이버시티에 대한 키 리스크가 어디에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는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리스크를 해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공시해서 외부 커뮤니케이션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넷플릭스, 구글, GE 이 부분도 이 부분은 정책을 공시할 뿐만이 아니라 다이버시티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다 공시하는 부분이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젠더, 인종, 민족, 장애라든지 한 22개의 다양성 지표를 컨텐츠를 우리가 구성하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참고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요. 구글 자체는 워낙 이제 사업장 범위가 크다 보니까 사업장 내에서의 다이버시티 존중 또 대외 공시 부분을 주력해서 외부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잡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넷, 다섯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보 공시를 함에 있어서의 우리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컨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SG 정보 공개는 점차적으로도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ESG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 부분을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시 범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공시 결과에 대한 예상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의견 수렴과 진행 과정, 공시 기준의 제시, 모니터링 및 트러블 슈팅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딱 끄집어내겠습니다. 복잡성은 왜 증대되냐면 외부적으로 챌린지하는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 복잡성은 더욱더 증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업들한테 가장 큰 챌린지가 아마 공개 범위의 확대일 겁니다. 자, 우리 디노미네이터라고 하는 값이 있죠. 전체 임직원 수, 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매출 영업이익 자체가 전체적으로 연결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에 대한 부분, 즉 우리 비공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도 점차적으로 더 넓게 포괄돼서 우리한테 챌린지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재정립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데이터의 신뢰성이라든지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공시를 하면 그걸로부터 끝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첫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에 자리 잡고 우리 기업의 KPI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트러블 슈팅 과정도 조금 필요한 거죠. 자, 이것처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범위, 그리고 신뢰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베스터 혹은 클라이언트 측의 요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받는 챌린지, 특히나 최근에 ESG 관련 데이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사전 데이터에 대한 정립, 정의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테크니컬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과거 쭉 경험치를 봐서는 사실상 각각 ESG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로컬 속성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조금 반영돼야 될 이제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신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외부에서 이만큼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따라오는 부분이 있겠죠. 신뢰성에 대한 부분. 제가 과거에 애널리스트라든지 IR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보면 왜 ESG 데이터가 투자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걸 한 3년 전에 질문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그 데이터 신뢰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만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컨설팅 할 때 아예 디자인 금액을 조금 빼더라도 데이터에 대한 신뢰는 조금 더, 3자 검증은 조금 더 강하게 가지고 가십시오 라고 권고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첫 번째, 우리 각종 ESG 평가받으면 특히나 환경, 윤리, 그리고 임직원 일부 데이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3자 검증을 받아오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 관련돼서는 이제 이 ESG 정보가 점차적으로 더 투자 혹은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다. 근데 그 이유가 기업이 내놓은 잘못된 정보로 손실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재무적인 컨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신뢰성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될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다들 ESG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 또 ESG라고 하는 부분의 서스테너빌리티, 특히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호혜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결합되면서 ESG는 착해야 됩니다. ESG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때 무한 긍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돼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이제 관념을 가지고 있으세요. 사실 ESG 정보는 그런 측면의 정보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리포팅입니다. 브로셔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정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명확하게 공시해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죠. 이거는 paradox of publicity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뒤에도 워싱 이슈도 조금 있으실 거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평가와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높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에 따라서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시죠. 가령 이제 위에 있던 H&M의 사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몇 가지 사례, 그리고 쉬브론의 사례, 이런 부분만 봐도 명확하게 정보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평가 과정에서도 조금은 이제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아마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요걸 왜 좀 말씀드리냐면 ESG 평가라든지 외부에서 우리 기업의 ESG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이제는 수사라든지 레토릭보다도 명확한 수치, 숫자, 그리고 퍼포먼스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평가에 대한 이 갭, 디커플링 이슈도 조금은 우리가 만회할 수도 있겠죠.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성과도 높여야 되는 이제 그런 이중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이제 이 워싱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죠. ESG 워싱은 글로벌 ESG 관행에 따라서 확산에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ESG 선언도 하고 심지어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대한 가입도 하고 외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인데 내부 수준은 여전히 그에 못 따라가는 이제 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싱은 워낙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기업 담당자들, 기업분들한테 프로포즈를 드리는 거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정보 공시 의무화에 대응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대응 방향으로 정보 공시의 규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장이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한 글로벌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 공개 양은 늘어나고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으로써 우리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협력사가 가지고 있는 스콥3에 대한 이슈도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통합 관리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ESG 정보 데이터는 점차적으로도 복잡하고 다양하고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의 인력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관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시죠. 그리고 SOP, 명확한 우리 기업의 체계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 내부 규정이라든지 SOP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시고요. 또 내부 인력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적 ESG 데이터를 공개하시기 위한 첫 번째는 외부 트렌드를 좀 잘 살펴보시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 해외, 그리고 기관에 대한 부분. 자, 이걸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답습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한테 어떤 피드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첫 번째 모멘텀은 사실 법제화,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화가 첫 번째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조금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개하셔야 된다. 신뢰성이 과거에는 우리가 한 80 정도 됐다라고 하면 그걸 90, 100까지도 끌어올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과거 이제 컨설팅 사례를 보면 부정적 이슈는 조금 덮고 싶으시고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이제 긍정적 이슈는 좀 더 부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ESG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자본시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된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정보의 가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저기 나와 있는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엑선모빌이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기업들 두 곳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소송까지 이루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렇게까지 거대하게 불거진 사례는 없지만 가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으세요. 한 해 산재가 뚝 떨어지면 공개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산재가 늘어났다는 거는 좀 치명적이시니까. 그래서 산재 데이터를 빼고 오히려 사망 만인율이라든지 아니면 중대재해자 수를 집어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에 관리해오던 데이터에 대한 레거시라든지 트래킹 레코드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정보가 우리 기업한테 부정적이라도 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디서든 그 리소스는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성은 높아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3자 검증이라든지 기타 행위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 보고서를 만들면 3자 검증 기간은 한 길어야 2달 정도 가시죠. 오히려 저는 이제 3자 검증 기간을 조금 더 늘리셔서 보고서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그리고 데이터가 명확하게 외부로 공시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정보 공개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청정에너지 투자를 선언했지만 이제 이에 대해 핵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월반트라든지 기타 기업들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아젠다는 이제 우리가 외부로 그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ESG,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단기 성과를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은 중장기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을 주로 ESG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 조 36페이지의 비전, 미션과 타겟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치가 있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은 우리도 그렇고 우리 고객사들도 그렇고 우리의 스테이크홀더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원하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답을 하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ESG 비전과 그리고 중장기적인 타겟을 선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물론 그 타겟이 대단히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대표적으로 아리백이라든지 넷제로 같은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기업의 수는 늘어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기업이 그러면 아리백과 넷제로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ESG를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는 우리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키리스크,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라라고 하는 걸 권고드립니다. 36페이지에 나오는 기업들 보시면 대다수가 다 다른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슬레 같은 경우에는 영양 및 건강에 대한 아젠다를 끄집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에 대한 아젠다를 끄집어내고 있죠. 자, 그리고 UPS 같은 이런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 유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운송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키리스크, 키 아젠다 중심으로 외부와 장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고 또 우리 기업의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ESG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이 부분을 브랜드까지 반영하라라고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드린 부분은 사실은 제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번, 2번, 3번 과제는 사실은 의사결정만 명확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추진 의지만 있으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세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의 시장 그리고 우리 헤드쿼터가 있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잠재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시장 분석과 법제 분석은 다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신뢰성은 최근에 정보 공개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지 신뢰성은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비전 미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몇 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고요. 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대중과 ESG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ESG에 대한 기업의 브랜드를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전과 재활용, 탄소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식 유튜브라든지 브로셔를 통해서 어떠한 재사용 에너지, 신재생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커밋하고 있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 폐용기, 그 다음에 대체 자원 이런 부분 통해서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리백이나 넷제로 부분으로 꽤나 유명한 기업이시죠. 그러다 보니 이제 자사에 대한 온실가스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관리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까지도 이들의 비전 미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러한 부분은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기간에 하실 수는 없으세요. 절대 불가능한 아젠다시고요. 오히려 저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뉴미디어라든지 다양한 ESG 연계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나중에 우리 기업들이 중장기 비전 미션을 세운다라고 가정하시면 반드시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수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짧게 정리해 보면 ESG 평가, 커뮤니케이션은 절대 다른 영역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어떤 아젠다를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어느 범위까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한테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하나의 좋은 툴입니다. 물론 평가라고 하면 당연히 신평사, 투자사에 대한 평가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라든지 다른 외부 챌린지도 충분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 물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공시 수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있겠지만 우리 ESG에 대한 브랜딩,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브랜딩도 함께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최근에 가장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고요. 그 과정에서 정보의 신뢰성, 복잡성, 그리고 연속성, 그리고 다양성 부분도 반드시 챙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범택 센터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범택 센터장님께서는 삼성, 또 현대차, SK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사에서 ESG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또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컨설팅에 참여하기도 하는 ESG 전문가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을 잘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ESG 평가 기관마다 중시하는 요소가 다른 만큼 편향성 문제가 지적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최근 이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평가에서는 꽤나 높은 스코어를 받았는데 다른 평가에서는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편향성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기관마다 평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론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실 부분은 이 부분을 머지하겠다,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첫 번째는 우리 기업은 어떤 평가가 우리한테 중요하고 이 부분을 보실 때는 우리의 주요 투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인지하신 뒤에는 오히려 문제는 좀 쉬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가 요구하는 규격이 있는 거죠. 자, 평가는 몇 가지를 평가됩니다. 첫 번째는 정책이라든지 전략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관련 액티비티가 있습니까?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향후 타깃이 있습니까? 이 5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어떤 평가는 앞에 4가지를 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평가는 아예 앞에 2가지는 없는 뒤에 3가지를 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 5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5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과제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 이 평가 기관에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리고 어프로치 하시고 그리고 그걸 충분히 외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책,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리스크를 해치했고 퍼포먼스가 어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들 진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후단 작업도 같이 병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이번 질문은요, 정보 공시와 관련해서 공시 제도를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ESG 정보 공시 의무화가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혹시 또 자율 공시가 맞다고 보시는지 이 개인적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질문인데요. 우선은 정보 공시에 대한 의무화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무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 사업 보고서라든지 다트에 올라오는 그런 공시 자료처럼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ESG 정보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기업이 속한 산업 내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 또 산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부분에 대한 자율공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 자율공시라고 하는 말도 사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 기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부분보다 우리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구, 그리고 자본시장의 요구 때문에 공시하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공시와 또 자율공시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사실은 같이 엮여서 갈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추가적으로 드려볼까 하는데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나 공시 대응을 할 때 그린워싱을 피하고 또 자사 홍보라는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유념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가장 첨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홍보라고 하는 부분과 그 브로셔라고 하는 부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사실 결정적인 부분은 첫 번째는 정보 공개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공개에 대한 균형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들 최근에 공개하시는 데이터 중에 윤리 관련된 부정적 이슈에 대한 공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을 무한히 뽐내고 자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 이슈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ESG 리포팅, 서스테너빌리티 리포팅이기 때문에 이 공시에 대한 균형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균형성으로 인해서 평가가 좌지우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부정적 이슈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에 대해서 무한 비판하고 혹은 신뢰감을 깎아내리는 용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부정적 기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 휘슬블로잉이라든지 아니면 그리번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기재가 충분히 작동되고 이 기업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걸 외부적으로 한 번 더 필요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좋은 기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답변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수고해주신 오범택 센터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휴식을 한 뒤에 강연을 3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식을 드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셔도 좋고요. 저희는 3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